살려주세요. 절규하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깊은 산속 절벽 위에서 한 노인이 낭떠러지 아래로 밀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무거운 침묵. 누군가 방금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떠난 그 자리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가파른 절벽을 내려가 죽어가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이 사람을 왜 구해야 할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인을 업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평화로운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대체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왜 누군가는 이 사람을 죽이려 한 걸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왜 목숨을 걸고 낯선 사람을 구하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상에 묻혀버린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강원도 산골 마을.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다희는 낡은 등산화 끈을 단단히 조이며 작은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밤 산행은 위험했지만 귀한 산삼이 자라는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만 있었습니다. 윤다희는 머리에 랜턴을 고정하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다희는 방수 재킷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산에서 5년을 살았지만 밤 산은 여전히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까요? 윤다희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속의 차라니요? 윤다희는 본능적으로 랜턴을 끄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비포장 임도를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뒷좌석에서 누군가를 끌어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손과 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윤다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우비를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노인의 멱살을 잡고 절벽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노인은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는 노인을 절벽 끝에 세웠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십시오. 따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순간 남자가 노인의 가슴을 세게 밀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명소리가 절벽 아래로 울려 퍼졌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윤다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들은 노인의 가방과 지갑을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바퀴가 진흙을 튀기며 멀어져 갔습니다. 윤다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휴대폰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윤다희는 고민 끝에 절벽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랜턴을 켜고 아래를 비춰봤습니다. 10m 아래 바위 사이에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윤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배신한 세상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모두가 외면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손을 잡아줬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윤다희는 배낭에서 로프를 꺼냈습니다. 나무에 로프를 단단히 묶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위는 미끄러웠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윤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쓰러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윤다희는 노인의 목에 손을 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희미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윤다희는 재빨리 노인의 입에서 재갈을 빼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저 보이세요? 눈 떠보세요. 윤다희가 노인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노인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윤다희를 바라봤습니다. 살려 주세요. 노인의 입에서 간신히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윤다희는 배낭에서 비상구급 용품을 꺼냈습니다. 머리 상처를 지혈하고 부러진 다리를 나뭇가지로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빨리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윤다희는 노인을 업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노인을 업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다희는 이를 악물고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윤다희는 가파른 비탈길을 한 걸음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발밑에 흙이 질척거렸습니다. 윤다희는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등 뒤에 노인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더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윤다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오두막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포기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려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윤다희는 노인을 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윤다희는 자신의 온몸이 흙투성이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윤다희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노인의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 노인의 입에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다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다희는 문을 굳게 잠그고 노인 곁에 앉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노인을 살리는 것, 그것이 윤다희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윤다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노인의 호흡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윤다희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노인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상처 부위를 다시 확인하고 붕대를 새로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다희는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수풀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윤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노인을 찾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윤다희는 서둘러 노인을 바닥 밑 작은 저장고로 옮겼습니다.
약초를 보관하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제발 조용히 계세요. 윤다이가 노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없었지만 윤다이는 혹시라도 신음소리라도 낼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저장고 문을 닫고 그 위에 낡은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윤다이는 일부러 옷을 더럽히고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약초를 끓이는 냄비를 올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다이는 돗자리 위에 앉아 약초를 다듬는 척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태어난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쾅! 오두막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절벽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봐, 여기 혼자 사는 거야? 남자가 윤다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윤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윤다이는 대답하지 않고 손에 든 약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야, 이 여자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다른 남자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약초 끓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남자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오두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젯밤에 여기서 남자 1명 못 봤어? 나이 많은 양복 입은 남자 말이야.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다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놓인 죽은 쥐를 집어들고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쥐 잡아왔어요. 같이 먹을래요? 윤다이가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역겨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친년이네, 진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다른 데 가보자. 남자들이 서둘러 오두막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두막 주변을 한참 동안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윤다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자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윤다이는 재빨리 저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윤다이는 노인을 다시 마루 위로 옮겼습니다.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윤다이는 오래된 의료 가방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응급구조사로 일할 때 쓰던 장비들이었습니다. 자격을 박탈당한 후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가방을 열자 링거주사, 항생제, 진통제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다이는 노인의 팔에 링거주사를 놓았습니다. 항생제도 주사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더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할아버지, 버티셔야 해요. 제발 죽으면 안 돼요. 윤다이는 노인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윤다이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산 곳곳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떠 있었습니다. 윤다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찾는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노인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다이는 따뜻한 죽을 끓여 노인의 입에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초점이 잡혔습니다. 노인은 윤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노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윤다이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 기억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들이 날 찾고 있나요? 윤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윤다이의 표정에서 답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군요. 노인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은 회복하시는 게 먼저예요. 윤다이는 노인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항생제가 효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추격자들이 잠시 수색을 멈췄습니다. 윤다이는 그 틈을 타서 밖으로 나가 약초를 덕했습니다. 노인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다이는 멀리서 불빛을 봤습니다. 마을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노인을 돌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오두막에 들어서니 노인이 깨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윤다이가 다가가 노인을 다시 눕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윤다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처음으로 제대로 잠들었습니다. 윤다이는 노인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누군가 이 사람을 죽이려 한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윤다이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다이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열이 내렸고 의식도 또렷해졌습니다. 윤다이는 죽을 먹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재혁입니다. 윤다이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산에서 살며 세상과 단절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윤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한재혁은 윤다이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낯선 이를 구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겁니까? 네. 5년째요. 가족은요? 없어요. 윤다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재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두막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장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다이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한재혁을 저장고에 숨겼습니다. 다이야, 큰일이야. 무슨 일이세요? 유성그룹 회장님이 실종됐대. 경찰이 산을 수색 중이야. 수상한 사람 못 봤니? 윤다이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못 봤어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다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다이는 한재혁을 다시 꺼냈습니다. 왜 누가 할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예요? 한재혁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윤다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저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꿉니다. 제가 그 괴물을 만든 셈이지요. 그날 밤 오두막 주변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검은 옷의 그림자가 창가를 스쳤습니다. 윤다이는 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 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윤다희는 결심했습니다.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옮겨야 해요. 다음 날 새벽 윤다희는 한재역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5년간 다닌 길이었기에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작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유일한 이웃 최민재였습니다. 이분을 숨겨야 해요. 최민재는 한재역을 알아보고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날 오후 최민재는 마을에서 소식을 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유성그룹에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10억 원입니다. 윤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재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끝까지 가려는군요. 세 사람은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제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유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연단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나흘 전 강원도에서 실종되셨습니다. 한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여자의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윤다희라는 여성입니다. 과거 의료사고로 자격을 박탈당한 전과자입니다. 현재 강원도 산골에 은둔 중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습니다. 윤다희를 찾는 분께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을 무사히 데려오신 분께는 추가로 1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한서윤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한서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국이 윤다희를 쫓을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민재의 집에서 세 사람은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윤다희는 분노했습니다. 한재혁은 화면 속 딸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는구나. 최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여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윤다희는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했지만 한재혁이 말렸습니다. 경찰도 이미 장악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서윤이가 저를 죽이라고 지시한 통화 녹음입니다. 두 사람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됩니다. 윤다희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기자가 있어요. 오래된 휴대폰을 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수 기자였습니다.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구했습니다. 윤다희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이틀 후 서울시청 앞에서 만납시다. 전화를 끊은 뒤 윤다희는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야 합니다. 최민재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한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회장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시간 문제야.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들고 그들이 이미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틀 후 세 사람은 조용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이른 아침 세 사람은 화물차 짐칸에 숨어 서울로 향했습니다. 최민재가 옛 동료의 도움으로 마련한 차량이었습니다. 어두운 짐칸에서 한재혁은 힘겹게 숨을 골랐습니다. 다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통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다희의 물음에 한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은 강북의 낡은 여관 뒤편에 멈췄습니다. 여관 주인은 최민재의 전우였고 말없이 2층 구석방 열쇠를 건넸습니다. 방은 허름했지만 숨기엔 충분했습니다. 윤다희는 한재혁의 다리를 확인했고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내일 시청 광장이죠? 네, 오후 2시입니다. 최민재는 지도를 펼쳐 동선을 짰습니다. 출구는 하나만 쓰세요. 분수대 뒤에서 대기하고 제가 주변을 봅니다. 그날 밤 윤다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산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을 믿어줬던 기자 박진수의 얼굴도 함께 스쳤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변장했습니다. 윤다희는 가발과 선글라스를 썼고 한재혁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최민재는 간병인 차림이었습니다. 오후 1시 시청역에 도착했습니다. 전동차 안신문 일면에는 윤다희의 얼굴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장은 축제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분수대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시가 됐지만 박진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광장 입구에 검은 승용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흩어져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윤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함정입니다. 지금 당장 떠나세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최민재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지하상가로 갑니다. 세 사람은 이동했지만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윤다희 아니야? 외침과 함께 가발이 벗겨졌습니다. 납치범이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뛰어요. 윤다희는 휠체어를 밀며 지하상가로 뛰었습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뒤쫓았습니다. 비상계단 끝 낡은 철문을 부수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마침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출발해 주세요. 택시는 급히 출발했고 뒤에서 검은 차량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택시는 서울 시내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뒤에는 검은 승용차 세대가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더 빨리 가주세요. 최민재의 외침에 택시기사는 이를 악물고 골목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한 차량이 옆으로 붙더니 창문이 내려갔고 남자가 권총을 겨눴습니다. 세워. 총성이 울렸지만 빗나갔습니다. 택시는 그대로 시장 골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과 노점이 가득한 좁은 길에서 추격은 끊겼습니다. 여기서 내립니다. 세 사람은 뛰어내려 시장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한재혁은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걸었습니다. 폐가 같은 건물 2층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재혁은 USB가 무사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윤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수 기자였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돕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김민주 의원이 한재혁을 알아보고 단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유성그룹 한재혁 회장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이려 한 이는 딸 한서윤입니다. 한재혁은 직접 증언했습니다. 이어 녹음이 재생됐고 한서윤의 지시 음성이 분명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검은 승용차들이 멈춰 섰고 한서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상황이 흔들리려는 순간 최민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재혁이 절벽으로 밀려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경찰이 한서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서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끝난 건 내 선택이다. 한서윤이 끌려가며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윤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 싸움 끝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주일 후 유성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한재혁은 목발을 짚은 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다희는 그의 개인 비서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숨지 말고 당당히 살아도 됩니다. 한재혁의 말에 윤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에서 한서윤은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항소를 외쳤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다희는 한재혁과 함께 과거 자신을 모함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장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조작은 당시 한서윤의 압력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병원은 공식 사과했고 윤다희의 자격은 복원됐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윤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재혁은 윤다희와 최민재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다희 씨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제 양녀가 되어주겠습니까? 윤다희는 놀랐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윤다희는 법적으로 한재혁의 딸이 됐습니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재판날 한서윤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청석에는 한재혁과 윤다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윤다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제 끝났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진실 뒤에 남은 것은 새로운 가족과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강원도 산골 마을에는 희망의료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다희는 하얀 가운을 입고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회복한 그녀는 이제 이곳의 의사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언덕 위에 한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1년 전 윤다희가 한재혁을 업고 내려왔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날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지금은 상상도 싫어요. 한재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딸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멀리서 최민재가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윤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서윤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윤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재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겠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의료센터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며칠 뒤 희망의료센터가 모범사회공헌시설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다희는 조용히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노인을 외면했다면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윤다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선한 행동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가족이 그렇게 완성되어 있었습니다.